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리는 기계일 뿐이야. 알아들었어? 할아버지 남기신 땅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기어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묘한 일들을 겪게 되죠.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알고 보면 가장 귀한 보물일 때가 있습니다. 이진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더라고요. 번쩍이는 양복, 손목에 찬 비싼 시계, 새까맣게 윤이 나는 외제차. 그런 게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달랐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셨고, 저도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왜 그 모진 수모와 멸시를 온몸으로 견디며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먼지투성이 사다리를 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사 모를 일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을 이제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낡은 2층 건물. 빌딩 숲 사이에서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그곳이 제가 매일 아침 7시면 도착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멘트 먼지가 뿌옇게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페인트 얼룩이 군데군데 베어있는 작업복 차림으로 삐걱대는 낡은 사다리 꼭대기에 섰습니다. 높이가 한 3m쯤 됐을까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질어질했지만 입에 줄자를 문 채 한 손으로는 벽면의 수평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 맺힌 땀방울이 뚝 떨어져 바닥에 먼지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끝이 매캐했죠. 이게 벌써 3년째 제 일상입니다. 어이, 이 대리, 대충 하고 내려와서 물이나 한 잔 마셔. 아래에서 김 반장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쉰을 넘긴 그분은 평생을 이런 현장에서 살아온 분이라 제 손바닥만 봐도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는 분이었죠. 주인도 안 보는 데서 뭘 그렇게 공들여. 야, 자네 원래 사무실 책상 머리에서 도면이나 그리던 양반 아니가? 저는 줄자를 탁 집어넣으며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에 묻은 먼지를 대충 닦아냈더니 손등에 검은 자국이 길게 그어졌어요.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죠. 제 얼굴이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 반장님, 여기가 나중에 조명 비추면 수평 안 맞는 게 딱 보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벽인디. 제대로 살려야제. 제 입에서 무심코 고향 사투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힘들 때면 저도 모르게 투박한 경상도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낡은 텀블러를 열어 미지근한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시멘트 가루와 섞여 텁텁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이젠 익숙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는 혀를 차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 같지가 않단 말이여. 남들은 화려한 사무실에서 마우스나 굴리고 싶어 안달인디. 넌 왜 맨날 이 먼지 구덩이에서 사다리를 타고 있노?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면만 그리면 뭐합니까? 내 손으로 직접 깎고 칠하고 다듬어야. 그래야 진짜 제 공간이 되는 기분이라서 해. 전 이게 편합니다. 반장님. 제 시선이 낡은 벽면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때 묻히며 관리하시던 그 벽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벽을 슬쩍 쓰다듬었더니 세월의 흔적이 거칠게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50년도 더 된 콘크리트 벽이었죠. 조금만 기다리이소, 할아버지. 제가 진짜 근사하게 바꿔놓을 테니까에. 그렇게 작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무소 박 소장. 후다닥 장갑을 벗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소장님. 예. 아. 본사에서 사람들이 오늘 온다고요?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고 제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 시멘트 얼룩이 덕지덕지 붙은 바지, 거기다 땀 냉새까지. 거울을 볼 시간도, 씻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도면 파일을 챙기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 하필 오늘? 하필 제가 이렇게 엉망인 날 오시는 걸까요? 현장 구석에 마련된 간이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판자로 대충 만든 책상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쓱 닦아내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림린 복합문화단지 리모델링 기획안. 할아버지 성함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 바로 이 터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즘 서울 한복판에 땅 한 평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물며 200평이나 되는 이 터를 물려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당장 팔아도 수십억은 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팔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진우야, 이 땅은 말이다.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여기엔 동네 사람들 삶이 배어 있어. 내가 꼭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다오. 할아버지 눈에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었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터를 지키겠다고. 할아버지 뜻대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만든 게 이 기획안입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화려한 상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사람이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2층엔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넣었습니다. 3층엔 무명 작가들의 그림을 걸 수 있는 갤러리도 만들 거예요. 1층은 옛날 할아버지가 하시던 다방 분위기를 살려서 카페로 꾸미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3년 차 막내 디자이너 신분으로 밤마다 도면을 고쳤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새벽 2, 3시까지 책상에 앉아 연필을 굴렸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공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저뿐이니까요. 제 모든 진심을,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 한 장 한 장의 도면에 다 담았습니다. 기획안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가 땀으로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면 됩니다. 조금만.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곧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현장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차체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최소 1억은 넘는 차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차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여자 역시 화려하기 그지없었어요.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만 해도 제1년치 월급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박 본부장과 그의 아내 최 이사였습니다. 최 이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기름에 시멘트에. 숨을 어떻게 쉬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않나? 그녀의 목소리엔 역겨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쓰레기장에 온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어요. 저는 얼른 앞으로 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설계 담당 이진우 대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본부장이 저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이진우 대리인가? 행색이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현장 작업 중이라. 디자이너라더니 그냥 노가다꾼이구만. 이런 꼴로 우릴 맞이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현장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계안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박 본부장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에 들린 도면 뭉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뭔가? 그게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기획안입니다. 이번 설계의 핵심은 할아버님께서 지켜오신 옛 건물의 벽면을 그대로 살려서 최 이사가 제 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옛날 건물, 에이, 그 촌스러운 거 왜 살려? 싹 다 밀어버리고 금색으로 칠해야지. 여기 명품관 들어올 건디, 그래야 품격이 살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문화 공간으로. 박 본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대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자네는 그냥 시키는 거나 그리는 기계일 뿐이야. 알아들었어? 기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송곳으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최 이사가 옆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우, 가까이 오지 마. 뭔지 나한테 묻잖아. 어머, 여보, 빨리 들어가. 여기 있으니까 숨이 막혀 죽겠어. 그들은 제 작업복에 묻은 먼지가 불쾌하다는 듯한 걸음, 2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제 1년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도면은 그들 손에서 마치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박 본부장이 제 도면을 휙 넘기다가 어떤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비웃듯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무료 도서관, 갤러리. 허허, 이 친구 참 순진하네. 이 좋은 땅에 돈도 안 되는 걸 왜 만들어? 제 도면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제가 밤새 그린 도면이 먼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거 다 쓸데없으니까 버려. 우리가 새로 그릴 테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알게 될 끔찍한 진실을. 그날 이후로 제 현장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제 기획안에서 제 이름만 쏙 지워버리고 자기 이름을 박아 본사에 보고를 올렸어요. 1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만든 설계가 하루아침에 그 사람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리, 커피 좀. 이 대리, 이 서류 좀 정리해놔. 이 대리, 내 구두에 시멘트 가루 묻었어. 닦아. 매일매일이 모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창 벽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박 본부장이 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진우.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사다리에서 내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본부장님. 디자인은 말이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요. 넌 여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자재나 정리해. 아, 온 김에 내 차 세차도 좀 해놔. 먼지 앉는 거 딱 질색이니까.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기획안에 있던 도서관 설계는 왜 빼신 겁니까? 그게 이 공간의 핵심인데. 박 본부장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야, 이진우. 내 이름이 도면에 들어가는 게 격이 안 맞아서 내가 좀 고쳐준 거야. 고맙다고 해야 할 판에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그가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탁탁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만약 여기서 밀려나면 할아버지 땅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까라면 깔 것이지. 그래야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는 거야. 임마.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동료들도 본부장 눈치를 보느라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맞나?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떨렸어요. 짜디짠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눈물이 뚝 떨어져 라면 국물에 섞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과연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이 혼자 견디기엔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는 거.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터를 지키려면 어떻게든 이 현장에 붙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현장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박 본부장의 임시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보통은 6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왜 늦게까지 계실까?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할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끔찍한 진실을. 집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시청에는 대충문화센터 짓는다고 서류 올렸지. 그거 허가 나자마자 바로 공사 바꿀 거니까 준비해놔야 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박 본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걱정 마. 지하 층고 높게 뽑으라고 했어. 거기엔 도박장 넣고 위층은 전부 유흥업소로 채울 거야. 불법. 도박장. 유흥업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데. 한가하게 무슨 도서관이야, 갤러리야. 그런 거 해봤자 쥐뿔도 안 남는다고. 우리는 실속 챙겨야지. 최 이사가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가슴을 때리는 소리처럼 귀를 찔렀어요. 그래도 그 이진우라는 애가 눈치채면 어떡해. 할아버지가 주인이라며 질척대던데. 혹시 경찰에라도 신고하면. 걔가 뭘 알겠어.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으면 그만이야. 박 본부장이 탁자를 탕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땅 주인은 이미 죽었고 시행사 윗선만 잘 구워 삶으면 여긴 이제 우리 노다지라고. 그 순진한 새끼는 도면이나 그리다가 언젠가 집에 보내면 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좋은 땅을 저런 삼류 디자이너한테 물려줬을까? 팔아버리기라도 했으면 몇십억은 건졌을 텐데. 그러니까 촌놈들이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감성질이나 하다가 인생 말아먹는 거요.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문 밖에 선 제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더니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꿈이 짓밟히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의 소중한 터가 범죄의 소굴로 변한다고요? 밤마다 그곳을 찾던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드나들던 그 따뜻한 공간이 도박장이 된다고요?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여보, 근데 설마 그 새끼가 알아채진 않겠지? 괜찮아. 워낙 순진한 놈이라 의심도 안 할 거요. 매일 사다리나 타고 벽이나 칠하는 게 재미있대잖아. 그런 바보 같은 놈이 뭘 알겠어. 바보.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인생사 모를 일이죠. 제가 정말 바보였는지도 몰라요.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는지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숨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전쟁이라면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비리를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회사 본사에 제보를 할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한텐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엿들은 대화일 뿐이었죠. 게다가 박 본부장은 본사 임원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가 막내 디자이너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직접 박 본부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경고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마침 박 본부장과 최 이사가 함께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최 이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또 왔네. 저 더러운 작업복 좀 봐. 눈이 아파 죽겠네. 저는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입을 열었어요. 본부장님, 어젯밤에 본부장님 사무실에서 나누신 대화 들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최 이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뭐, 이 새끼가 엿들은 거야? 본부장님, 불법 도박장이라니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그런 짓을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터인데. 당장 멈추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이 메었어요. 박 본부장이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이 새끼가 어딜 뒤조사질이야. 야, 내가 할아버지 운운하면서 감성 팔아봤자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 같은 쥐뿔도 없는 놈이 뭘 어쩔 건데. 법대로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도 제보하겠습니다. 신고, 크크, 해봐.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내가 증거라도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요. 증거가 없었어요. 최 이사가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아우, 비린내나. 여보, 얘 당장 치워버려. 얼굴만 봐도 재수없어. 박 본부장이 제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진흙탕 바닥에 그대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부터 등까지 진흙이 덕지덕지 묻었어요. 손바닥에 날카로운 자갈이 박혀 피가 났습니다. 박 본부장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수표 몇 장을 꺼내 제 얼굴에 툭툭 던졌어요. 이거 먹고 떨어져. 오늘부로 넌 해고야. 수표가 제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인지 보니 5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어디 가서 입 뻥긋하면 내 할아버지 명예까지 시궁창에 처박아 줄 테니까 조용히 꺼져. 알았어? 할아버지 명예를. 그래.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땅 모았는지 아냐? 전쟁통에 남의 땅 문서 슬쩍한 거요. 그거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까요? 소문만으로도 할아버지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욕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욕을 해. 너 진짜 죽고 싶냐? 그가 제 얼굴을 진흙탕에 쳐박았습니다. 코와 입에 진흙이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박 본부장이 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옆구리에 그의 구두 끝이 박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흙범벅이 된 채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굴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제 등을 때렸습니다. 최 이사가 우산을 받쳐 든 채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힘없는 사람은 짓밟히는 세상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에 나뒹구는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진흙을 움켜쥐었어요. 차갑고 끈적한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지켜낼게요. 그래래요. 당신들이 원한 게 진흙탕 싸움이라면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만만한 사람인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치밀하게 움직였죠. 먼저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멋대로 바꾼 설계도, 시청에 제출된 허가 서류, 그리고 제가 그날 밤 녹음해뒀던 그들의 대화까지. 네, 저는 그날 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검찰에 제보했어요. 오늘은 시행사 대회의실에서 최종 설계 승인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미 승인이 다 된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에 들어섰을 거예요. 저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시계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회중시계의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이제 시작이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 본부장, 최 이사, 그리고 시행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박 본부장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야, 이진우,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봐. 경비 안 부르고 뭐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비굴하고 순진한 이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침착하게 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오늘은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앉으시죠. 박 본부장님. 회의 시작해야죠. 최 이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얘가 미쳤나 봐. 너 감옥 가고 싶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시행사 대표이사가 들어왔어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서류는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본부장이 눈을 깜빡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사장,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무슨 이사장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박 본부장이 가로챘던 제 원래 기획안, 그리고 이 땅의 소유권 증명 서류였어요. 박 본부장님, 제대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이진우, 이 터의 소유주이자 이번 시행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뭐라고? 최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땅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을 담보로 시행사 지분 51%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박 본부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왜 작업복 입고 사다리를 탔냐고요? 간단합니다. 제 프로젝트를 누가 망치려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과 최 이사님께서 몰래 계획하신 지하불법 도박장 설계도 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쯤 수사관들이 본부장님 사무실을 뒤지고 있을 겁니다. 박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안 된다고. 최 이사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떨어뜨렸어요. 입만 벌린 채 소리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대표이사가 경비를 불렀고 두 사람은 그대로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진우, 이 새끼, 내가 감히. 박 본부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여러분,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 믿으시나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의가 이긴 것 같았어요. 5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그들의 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림린 복합문화단지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이에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옛 벽면을 고스란히 살린 도서관이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3층 갤러리에는 무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렸고 1층 카페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테이블을 그대로 두었어요. 저는 정장 대신 조금은 낡았지만 편안한 작업 조끼를 걸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신데 아직도 그 조끼를 입고 계십니까? 김 반장님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어요. 사장님은 무슨요, 반장님. 전 여기가 제 손때 묻은 설계대로 완성된 걸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진짜 제 자리니까에. 저는 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된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본부장과 최 이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횡령과 사기 미수,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가로챈 돈을 뱉어내느라 집이며 차며 다 압류당했다더군요. 최근엔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린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소식에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갤러리 한복판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약속 지켰습니다. 여긴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이는 곳이 됐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건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갤러리 벤치에 앉아 쉬어가고 젊은 연인들이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꿈꾸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줄자를 꺼내 들었어요. 아직 손볼 곳이 조금 남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막내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지켜낼 줄 아는 이 공간의 진짜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절 보고 묻습니다. 그 큰 땅 주인이 왜 아직도 직접 나무를 심으세요? 그럼 전 그냥 웃으며 대답하죠. 직접 돌봐야 진짜 제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쩍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속이 텅 비어 있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 보석일 때가 있어요. 인생사 모를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과 정직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공간을 돌보고 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먼지 묻은 장갑을 끼고 제가 사랑하는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이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보석은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보석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